6시 14분입니다. KBS 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1,800명가량이 폐질환으로 사망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12년 만에 정부가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물질과 폐암의 연관성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7,800여 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구제를 요청했는데요. 이번에 599명을 추가로 구제급여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총 5,200명가량이 구제급여를 받게 됐고요. 추가된 피해자 중 1명이 살균제 성분 물질로 인한 폐암이 발병했다는 연관성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연관성을 입증하기 힘들었던 폐암도 다른 폐질환들, 즉 폐섬유화나 폐렴, 기관지염, 천식 환자처럼 전문가의 의학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는데요. 죽을 때까지 피해를 인정받지 못해서 치료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아닌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의미 있는 결론이 나와서 지원과 보상의 길이 더 크게 열린 점은 분명히 반길 만한 일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다해야 할 책임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9월 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해외 농업 소식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에는 기업들의 멤버십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장수 직업 시간에는 취미가 직업이 되는 덕업일치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 퀴즈는요. 어제 방송 잘 들으셨다면 맞히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달까지 이 수산물의 금어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됐는데요. 9월엔 이 수산물에 어린 개체가 많아서 테니스공보다 가벼운 것은 바다로 돌려보내달라 이런 권고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산물은 문어처럼 생겼는데 좀 작고요. 매운 고추장 양념으로 조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산물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배 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지난달 말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고 있는데요. 네네. 일본의 해양 방류를 지지한 미국이 올 상반기 일본 농산물 수입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네, 맞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수출액 감소가 큰 주요 국가 및 지역에 따르면 올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가장 많이 줄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네. 액수로 보면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83억 엔 우론으로 752억 원 정도 줄었는데요. 비율로는 8%였습니다. 수입을 축소한 품목을 보면 가리비, 어육제품, 일본 술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네. 미국의 수입 축소액은 다른 나라들 축소액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이 많이 줄어든 나라가 말레이시아였는데 액수가 한 5분의 1 정도 되는 16억 엔 정도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중국에 관련 글로벌 타임스가 미국이 수입을 줄인 수산물이 생산된 곳이 모두 후쿠시마 이 원전 오염수 방류로 영향을 받은 지역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또 미국은 전 세계적인 분노, 우려를 야기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만족을 표시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 수산물과 일본 술 수입을 가장 많이 줄인 나라가 미국이라면서 이중 차트다 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안전하고 투명하고 과학적인 기반을 거쳐서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옹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편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자국 수산업계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 정부가 4일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에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기로 수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 대책으로 수산업계 207억 엔 의료로 1,86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총리관저에서 노무라 데스로 농림산상과 협의를 통해서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네. 일본 정부는 이 소문 피해 대응과 어민 지원을 위해서 적립한 800억 엔, 여기에다가 이제 예비비 207억 엔을 더해서 총 1,007억 엔, 그래서 우리 돈으로 거의 9천억 원 정도 이 돈을 수산업계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충당된 자금은 신규 수출처 개척과 중국으로 많이 수출했던 가리비의 매입, 보관 이런 사업 등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수산업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부와 도쿄전력이 확실히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한 달에,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사례 접수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앞서서 중국 정부가 도쿄전력이 지난달 24일 날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작년에 일본은 중국에 871억 엔 정도 수산물을 수출했었습니다. 한편 오염수 방류 이후에 후쿠시마를 찾아서 현지에서 잡힌 생선을 먹는 모습을 보여줬던 람 이메뉴엘 주일 미국 대사도 일본을 방문한 미국 하원 의원단과 함께 도쿄에 있는 후쿠시마현 물품 판매점에 들러서 음식을 직접 시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중국 정부가 지난달 말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통보를 했는데요. 중국 주장은 공중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히 억제하기 위해서 긴급 조치한 것이다라고 WTO 측에 설명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재개하지 않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탈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 식민지 또는 이제 그 지역에 가서 필요한 물품들을 빼가는데요. 네. 이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흑해 항구가 막혔기 때문에 식량 수출이 원활하지가 않은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을 본격적으로 탈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에 있는 철도 인프라를 강화되어서 농산물의 철도 운송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관보 그리고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주 러시아가 보조금 규칙 개정을 통해서 농산물에 관한 철도 운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총리가 최종 서명한 개정안을 보면 비료 운송과 관련해서 국가 지원이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극동 지역의 모든 농가에 특별 혜택을 적용해서 철도를 통해서 비료를 조달할 때 비용 일부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비료에는 질산 칼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네. 두 번째는 곡물 운송 지원 대상을 극동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중앙, 북서 지역까지 확대하게 했는데 여기에는 재분소, 호밀 농가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러시아 총리는 정부가 농산물을 철도로 운송한 것을 더 쉽게 하도록 현행 규정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번 조치가 농업 생산자, 운송업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러시아 시민들에게도 필요한 식량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사업을 강화하는 이유가 바로 물류망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개정안 외에도 러시아 정부가 올해 들어서 철도 사업을 강화하고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곡물과 채소 등을 철도 운송에 대해서 이제 할당이 된 예산이 60억 루블, 우리 돈으로 823억 원 정도 됩니다. 지난 5월 달에 노보로시아 철도라는 법인을 세운 건데 이 법인이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원래는 우크라이나 지역인데 러시아가 네. 점령한 곳입니다. 여기에 점령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영토 4곳의 철도 인프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목적을 가진 법인입니다. 이걸 통해서 점령지에서 물류망을 구축하고 열차를 늘리고 운송
프로세스를 좀 관리하겠다는 것이 러시아의 의도인데요. 전쟁 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을 국내로 반출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이 작년에 파키스탄, 스리랑카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동부 국가들에 러시아가 약탈한 곡물이 싼 값으로 팔린다는 것을 알고 경고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이런 가운데 점령제, 철도까지 깔고 농산물 운송을 지원하는 러시아 움직임은 세계 식량 가격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곡물을 빼가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네. 곡물 가격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뉴질랜드는 해양 공원 보호를 위해서 저인망 어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하우라키반의 120만 헥타르에 달하는 이 해양공원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해저 어업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웨끄리 저인망 등 저인망 어업은 하우라키만에 있는 해상공원 약 90% 지역에서 이제 앞으로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전체 면적의 27%에서 저인망 어업이 이제 금지가 됐었는데 이 면적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정부 관계자는 오클랜드 비롯한 여러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하우라키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걸 설명했습니다. 장관은 하우라키반이 뉴질랜드의 관광, 운수, 해산물 산업 분야에서 갖는 생태학적, 역사적,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는데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은 1,000억 뉴질랜드 달러, 우리 돈으로 77조 9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환경을 지키면서 생업도 이어가고 또 미래 세대의 건강한 환경을 지켜주기 위해서 올바른 균형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저인망업 허가 구역을 특정해 놓은 한정된 구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어업이 금지가 되는 겁니다. 네. 뉴질랜드는 이 해저 토양의 퇴적 현상 그리고 부영향화 또 기후변화 때문에 이 하우라키반이 좀 생태가 많이 나빠졌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통해서 농업인들도 토지 운영에 있어서 더 나은 개수통을 마련하고 토양, 비료 등이 바다로 쉽게 들어가는 낭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인데요. 농산물 처방이라는 게 있다고요. 네. 환자에게 약 대신 농산물을 처방해준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약 대신에 이미 음식으로 먼저 좀 치료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처방이라고 하니까 약이 아니고 농산물이니까 네. 좀 어색하긴 한데 네. 농산물 처방 프로그램은 식료품 구입 바우처로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 공중보건의학 관점에 접근한 프로그램이고 의료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환자들에게 농산물을 무료로 또는 굉장히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네. 특히 이제 만성 질환자들에게 채소와 과일을 꾸준하게 섭취하게 되면은 의료비로 돈이 나가는 것보다 사회적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커트에코 미국 매사추세츠 의대 소속의 박사팀이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요. 네. 6개월 정도 참여한 사람들을 봤더니 심혈관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많이 떨어졌고요, 체질량 지수도 떨어졌고 혈압, 혈당 이런 모든 것들이 개선되고 나타났습니다. 특히 혈당 지수는 0.29에서 0.58%포인트 감소했고요.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8에서 5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연구팀은 식량 불안정은 전반적으로 식단의 질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정신건강 등 생활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친다면서 농산물 처방은 건강, 웰빙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심장협회 최고 임상과학 책임자인 한 교수도 영양 부족은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고 농산물 처방 프로그램은 과일, 채소 소비도 늘릴 수 있고 또 식량의 불안정을 줄이면서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네, 같은데요. 아프기 전에 조금 아플 때 먹는 거 건강하게 관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엔 중국 소식인데요. 국민술인 바이주 이른바 빼가를 넣은 커피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구이조우의 마오타이와 커피 체인인 루이싱 커피가 손을 잡고 중국의 빠이주가 함유된 장샹 라떼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이 소셜 미디어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는데 예쁩니다. 또 심지어 컵도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그래서 가격이 38위안, 우리 돈 한 7,0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판매 천단에 할인 적용돼서 우리 돈 3,400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마이타이는 수수를 주 원료라는 중국의 증류주인데요. 중국 최고의 명주로 꼽히는데 네. 사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이싱 커피가 이 마우타이주를 넣어서 라떼로 맞춰서 도수가 한 0.5%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합작을 한 이유는 말씀인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마우타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고 그래서 좀 비싸고 독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마우타이는 젊은 사람들에게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이 빠이주가 함유된 아이스크림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SNS에서는 루이싱 커피 직원들이 해당 음료를 주문한 손님들에게 마시고 운전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알코올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럼요.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루이싱의 애플리케이션에는 이 커피를 사전에 주문하려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표시까지 뜨기도 있다고 합니다. 한 산업분석 전문가는 이번 협력이 두 브랜드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는데요. 마우타이 그리고 루이싱이 각각 주류 커피분야의 선두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종합적인 강점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이 제품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이싱 커피가 사실 스타벅스의 대항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회계 부정 때문에 상장 폐기를 당하면서 위기를 겪었는데 코로나19를 삼아서 이제 기회를 삼아서 부활했고 중국 내에서는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멤버십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요즘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 아나운서님도 가입해 계실 수도 네, 있어요. 맞아요. 네, 가장 많은 유료 멤버십 고객을 보유한 새벽 배송 기업이 그 고객 수가 1,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경쟁사에 비해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네. 네, 무료 배송 기준을 낮추고 또 해당 기업이 보유한 다른 서비스에도 할인을 확장을 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유료 멤버십이 낯선 개념이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 과거의 멤버십은 통신사 멤버십을 많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고 혜택은 받는 네, 혜택 자체가 기업에게는 비용이 되는 구조가 많았거든요. 이제는 유료 멤버십이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유통 대기업에서 신규 유료 멤버십을 출시했고 백화점, 면세점, 마트, 온라인 쇼핑몰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유통 채널을 멤버십으로 묶어서 파격적인 혜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 대기업을 중심으로 규모가 커지는 멤버십 마케팅 시장도 있지만 또 독특한 컨셉으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끄는 멤버십 마케팅들이 있어서 오늘 그 사례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하나의 멤버십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 멤버십 마케팅을 기업들이 활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우선 멤버십 마케팅의 첫 번째 목적은 마케팅에서 락인 효과라고 하는 자물쇠 효과라고도 하거든요. 네, 소비자들을 묶어두고 다른 서비스,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네. 겁니다. 네, 재구매나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게 바로 멤버십 마케팅의 가장 주 목적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고객의 데이터를 잘 모으고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종류의 혜택을 제공하고 사실 해당 업체와 제휴하는 과정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제 이 혜택을 쓰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육아용품을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한 소비자가 OTT 서비스에서는 어떤 장르의 콘텐츠를 시청하는지 네. 또 무엇을 배달해서 먹고 여가 시간에는 어디로 여행 가고 무엇을 하는지 이 정보가 바로 쇼핑몰 내에 있는 구매 데이터로만은 알 수 없는데 멤버십으로 풀어내버린 겁니다. 또 구독 서비스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멤버십을 유료로 전환하게 됐기 때문에 정기적인 매출을 확보한 것도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이점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매출도 얻고 데이터도 얻어서 다음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좀 무섭기도 한데요.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어쨌든 기업들은 돈 주고도 못 살 데이터를 얻고 매출까지 증가하니까 당연히 좋겠지만요.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궁금해져요. 네, 사실 이제 멤버십 회원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혜택에 따라서 만족도나 멤버십의 유지 여부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절약 트렌드도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구독 서비스, 유료 멤버십 다이어트거든요. 유료 멤버십 서비스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소비 내역을 메신저에서 공유하면서 서로 평가를 하는 오픈 채팅방도 생기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 고정 비용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료 멤버십 혜택을 제공하다가 유료 멤버십으로 전환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서 월 지출 금액 그 이상의 혜택이 있어야 그나마 부정적인 의견을 덜 듣더라고요. 네. 네, 처음에 한 통신사가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항상 그 해당 멤버십 이름만 검색하면은 연관 검색어에 해지가 같이 떴었거든요. 네. 근데 멤버십 혜택에 구독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이용자들의 관심을 되돌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도 이용자가 늘어나는 멤버십 서비스도 있다는데 어떤 종류의 멤버십인가요? 네, 뭐 단순한 혜택보다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멤버십을 출시하는 경우들이 주목을 많이 받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반려동물 멤버십을 출시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거든요. 네. 네, 반려동물을 위한 커피 메뉴도 출시하고요. 간식, 전용 상품들도 출시를 했는데 정말 뭐 사람과 똑같은 멤버십 혜택을 준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그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 같고요. 또 20, 30대를 중심으로 편의점 이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멤버십 가입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의점 멤버십이 뭐 예전에는 구매 금액에 따라서 포인트만 적립해주는 정도였다면 요즘에는 편의점 신상품을 미리 찜해두고 내가 원하는 편의점에 가서 픽업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편의점에서 판매하지 않는 주류나 디저트 등도 예약 주문하는 서비스까지 소비자들이 필요한 물건을 즉시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산다라는 개념을 없앤 멤버십 서비스들이 네.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절약 트렌드까지 잡으려는 시도를 하는데 멤버십 회원에 한해서 편의점 도시락 쿠폰이나 먹거리 할인 쿠폰 등을 제공을 해서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들까지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편의점 멤버십들의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이상 상승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 식비와 같이 고정 지출을 줄여주는 혜택에 관심들이 많네요. 또 이뿐만 아니라 특정한 식음료에만 한정된 멤버십 서비스도 생기고 있다고요. 네, 사실 기존의 멤버십들은 특정 카페를 이용하면 뭐 10% 할인, 영화관에서 3,000원 할인 이렇게 범용적인 사용처에서 금액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특정한 음식이나 식재료에만 한정해서 그 음식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 네, 한 백화점에서는 고기를 사랑하는 육식주의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발행하는 멤버십 전용 매거진에는 국내 축산 농가를 소개하고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부위에 대한 자세한 지식도 전달을 합니다. 또 해당 멤버십 회원만을 위한 특별한 패키지 상품, 또 고기와 함께 먹는 대표적인 주류, 와인 할인까지 제공을 하고도 있고요. 네. 또 와인을 주제로 한 멤버십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와인이라는 주류가 국가나 품종에 따라서 종류도 많고 사실 나에게 맞는 제품을 찾기 너무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와인 소비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 중에서도 내가 좀 와인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 혜택만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멤버십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는 와인과 안주를 묶어서 판매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네. 네, 사실 이렇게 뭐 대형 마트나 뭐 그런 대기업보다 또 와인바나 혹은 로컬 매장, 그 개인 자영업자분들이 그 활용하는 멤버십들도 많은데요. 특히 이런 와인 멤버십에는 와인을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네. 와인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오프라인 모임 혜택이 꼭 껴있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가는 주제지만 내가 잘 모른다. 라는 것을 이제 소비자들이 깊게 파고드는 소비 성향이 요즘 많아졌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이런 소비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든 특별한 멤버십 혜택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와인 멤버십처럼 금액적인 혜택에 이 취향에 맞는 콘텐츠까지 제공하는 멤버십도 늘어나는 추세라는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혹시 가구 멤버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좀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번에 멤버십 마케팅을 보면서 사실 처음 들은 개념이긴 네. 해요. 또 멤버십 가격이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1년에. 그래서 이 10만 원이 넘는 비용을 내면서 가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게요. 네, 또 사실 저만 해도 가구를 사는 주기가 짧지 않기 때문에 길죠. 보통 오래 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사 갈 때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멤버십을 유지하는 고객이 많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구 멤버십을 만든 이 회사가 여러 가지 가구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본인들이 운영하는 모든 브랜드의 가구를 모아놓고 이 공간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혹은 다른 공간에서 숙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네. 공간들을 만들고 편집샵도 함께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찾아가서 가구를 정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체험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들을 위한 전시회를 열어서 고객들이 내 취향에 맞는 가구가 무엇인지 좀 알 수 있게 한 게 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가구를 구매할 때 마지막에 가서는 급하게 평수 내 공간에 맞춰서 주자 재보고. 네, 사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사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당 브랜드의 가구들을 노출하고 떠올리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혜택도 제공을 해버리니까 이 기업의 매출 90%가 유료 멤버십 회원한테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멤버십 마케팅을 활용할 영역이 정말 무궁무진해진 것 같습니다. 네, 혜택도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 이 멤버십 마케팅을 잘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우선 앞서서 소개드렸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멤버십 마케팅을 하는 건 아무래도 자금력이 있고 계열사들이 있는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인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렸던 특별한 멤버십들처럼 그 고객 수가 좀 적더라도 우리 제품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고객들에게 좋은 혜택을 준다면 더 많은 시너지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입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진짜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이 있는데 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멤버십 가입자가 7만 명이 넘기도 했거든요. 네. 또 백화점 방문이나 소비가 자주는 일어나지만 기존 VIP 멤버십과는 패턴이 다른 MZ 고객들에게 10만 원짜리 유료 멤버십을 판매하기도 했는데 멤버십 가입자의 90% 이상이 재구매를 희망하고 또 실제 매출도 2배 이상 늘어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유료 사진 촬영 앱,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이 멤버십과 제휴를 해서 포털 사이트에서 학생 회원을 유치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네. 이제 아무래도 멤버십의 고객, 우리의 고객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멤버십 마케팅을 할 때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제품을 가장 잘 쓸 고객들을 잘 찾아내면 좋은 마케팅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습니까? 마케팅 아이디어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런 꿈을 실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업 선택 영순위가 바로 덕업일치라고 하는데요. 좋아하는 취미가 직업이 되는 것을 말하죠. 자세한 사례들에 대해서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도 벌 수 있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꿈 같은 얘기 같죠? 네.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는 야, 일이 무슨 재미냐? 일을 재미로 하냐? 너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 막 이런 소리 많이 네. 들었는데 지금 이런 소리 하면 아마 꼰대 소리 들으실 것 같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사실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남겨두고 정말 네가 잘하는 일을 해라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재미가 밥 먹여주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진학사 캐치가 청년 452명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이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재미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452명 중에 350명이죠. 약 77.4%가 정말 중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중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답을 한 사람은 28.8%였는데요.
중요하지 않다, 뭐 거의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답한 사람은 5% 정도였습니다. 극히 드물었네요. 네네. 기성세대는 일과 재미를 좀 분리해서 살았던 세대다라고 하면 최근 이런 청년들한테 있어서 일에서는 재미를 찾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이 덕업일치는 신조어인가요? 네, 맞습니다. 덕업일치는 신조어입니다. 우리가 네. 많이 흔하게 들으셨을 텐데요. 덕업일치라는 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자신의 업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원래 덕업일치는 일본어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한 가지 분야에 몰두하는 사람을 뜻하는 오타쿠. 이 오타쿠를 인터넷상에서 누리꾼들이 소리가 좀 비슷한 뭐 오덕쿠, 뭐 오타쿠를 오덕쿠 이렇게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덕후와 직업을 뜻하는 업이 합해져서 신조어로 이제 이런 덕업일치라는 게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덕후라는 이런 단어는 뭐 취미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덕후들이 자신 진짜 사랑하는 취미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걸 덕질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러한 덕질을 직업으로 삼아서 좋아하는 것. 이 덕질이 너무 좋은 거죠. 네. 이 자체가. 네. 그래서 그걸 직업으로 삼아서 본인이 업으로 일치시키는 것을 덕업일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갖게 된 사람들 사례를 통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좋아하는 걸 일찍 찾아서 꾸준히 개발을 하면 덕업일치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레슬러 중에 김남훈이라는 프로레슬러가 있는데요. 네. 프로레슬러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슬러를 이제 그만두고 은퇴하고 자기가 뭘 할까 하다가 격투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네. 근데 프로레슬러는 이렇게 뚱뚱하니까 격투기 선수는 할 수 없고 네. 그러면 나는 격투기를 하루에 10시간씩 보니까 격투기 해설자가 돼야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방송국마다 나 격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나 하루에 10시간씩 격투기 보고 있어. 라고 해서 방송국에 자소서를 그렇게 써서 다 넣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방송국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뽑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김남훈 씨가 그러면 내가 이걸 잘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라고 해서 격투기 좋아했던 것들을 UCC로 만들었습니다. 뭐 격투기 완전 정복이라고 해서 뭐 로우킥의 비밀 뭐 이렇게 우리가 격투기 용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걸 기술 용어들이요. 네, 기술 용어를 30여 편의 UCC를 만들어서 그걸 유튜브에 올렸더니 막 몇백만 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이 먼저 알고 연락을 했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그냥 좋아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정말 잘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끔 뭔가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새 많이 먹는 두끼 떡볶이 여기에 사장님이신 저 좋아해요. 김가는 대표님도 어릴 때부터 떡볶이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거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을 그만두고 나와서 떡볶이 가게를 차렸는데 사실 떡볶이 가게를 차리기 전에 이분은 떡볶이 관련한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서 그 떡볶이 매니아들끼리 서로 의견을 소통하고 실제로 떡볶이 관련 축제를 제안도 하기도 하고 네.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한 끝에 지금의 두끼 요 떡볶이가 탄생이 된 겁니다. 네. 뭐 유튜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요즘 유튜버들도 뭐 씨님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메이크업 하는 유튜버들 많이 회사원 A라는 이런 유튜버는 뭐 100만이 넘는 이런 구독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취미로 시작해서 뭐 게임회사 다니던 사람이 취미로 내가 메이크업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네. 유튜버로 해서 요즘 뭐 유튜버 1% 상위 1%는 7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연봉이. 연봉이요? 네네네.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아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유튜버 인원이 뭐 원래는 약 2,000명대였는데 지금은 한 2만 명대로 늘어나서 한 8배 정도가 증가한 것을 보면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그걸 방송을 통해서 뭔가 수익으로 가져가는 이런 구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직업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취미와 이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새로 생겨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좋아하는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비투 잡족이라고 합니다. 합이 취미인데 그죠. 하비투 잡족이라고 그래서 네. 취미로 즐기던 뭐 식물 가꾸기나 여행이나 뭐 사진, 등산 이런 오랜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 잘하게 되잖아요. 저도 사실 보드를 잘 타는데요. 네네. 처음에는 돈 주고 제가 했지만 한 10년을 타니까 막 턴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후배들을 돈 받고 가르쳤거든요. 오, 이렇게 그러세요? 좋아하는 걸 오래 하다 보면 잘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그때 수익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미 생활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요즘 어디를 가든지 사진 찍는 사람들 많이 보시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 만들 때 좋은 사진, 내가 필요한 사진을 다운로드하는 이런 사진 사이트가 있었죠. 해외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픽사베이나 이런 사이트. 사진 하나를 다운로드하려면 뭐 500원, 1,000원, 뭐 심지어 좋은 건 3,000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국내에도 그런 토종 사이트가 생겼거든요. 클라우드 픽이라는 사이트가 생겨서 요새 국내 직장인들이 본인이 막 사진 찍은 걸 거기에다 올려서 오. 부수입으로 많이 가져간다라고 네. 해요. 이런 부수익이 점차 쌓여서 본인의 월급보다 더 늘어나면 그때 이제 그걸 본업으로 하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취미가 직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비 플러너라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취미 하비 플러너라고 해서 우리가 하비라는 취미와 기업가를 뜻하는 앙트레플레너를 합성한 요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네. 취미를 발전시켜서 창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비 플러너라고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볼런테인먼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원봉사 볼런하고 엔터테인먼트 해서 자원봉사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자원봉사도 요즘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담아서 특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가 중장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퇴 후에도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네. 그럴 때 내가 했던 봉사활동에 뭔가 가치와 재미와 의미를 담아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바로 이런 볼런테인먼트인데요. 사진 하시는 작가님, 사진관 운영하시는 분 중에 우리가 바라봄 사진관이라는 사진관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전용 사진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루를 해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는 이런 네.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소문이 돼서 사진을 그곳에 가서 그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어도 그 비용이 이런 어려운 이웃이라던가 소외계층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인다라고 해요.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볼런테인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취미가 뭐 제2의 직업이 되기도 하고 뭐 창업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또 은퇴 후에 더욱 의미 있는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는 이런 활동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뭐 물어보실 거 없으세요? 혹시 전주리 아나운서도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돈, 아유, 그럼요. 사람들은 다 돈 많이 벌고 싶죠. 그죠?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으시면 네. 이 방송 잘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비법이 있습니까? 네네.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건 돈을 많이 버는 일하고 직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스롤리 브로토닉 연구소가 사람들이 정말 돈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고민했을 때 그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1,5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20년에 걸쳐서 이들을 추적했습니다. 1,500명 중에 약 83%인 1,245명은 직업을 선택할 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직업을 선택했다 이런 사람들이었고 네. 약 17%인 255명은 정말 나는 돈보다는 이 일이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서 이 일을 선택했어. 라는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을 20년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 1,500명 중에 억만장자가 된 사람은 101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건 네. 101명 중에 단 한 명을 제외한 100명이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건 성공 확률이 아주 높은 건데요.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 중에 뷰티 기업 중에 로레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로레알이 좀 얼마 됐지만 4천억 원의 이 스타일 란다라는 패션 쇼핑몰을 인수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스타일 란다의 김소희 대표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부터 워낙 옷을 좋아하고 쇼핑몰을 그래서 옷
옷 관련 쇼핑몰을 네. 본인이 창업을 했는데 하루에 3시간도 안 잤다고 합니다. 너무 그게 좋아서. 그냥 본인이 좋아서 누가 시켜서 네. 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쇼핑몰이 성장을 했고 커지고 그래서 4천억 원에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은 당장의 소득은 안 되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전 좋아하는 건 있는데 아직 잘하진 못하거든요. 시간이 더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어쨌든 취미가 꼭 직업이 되지 않더라도 취미 생활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현명하게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본인이 취미 생활을 할 때 한 가지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2가지 정도에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비가 오면 사진을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사진 찍고 저녁에는 뭐 유튜브 활동을 한다던가 이렇게 낮에 할 수 있는 것, 저녁에 할 수 있는 것, 날씨와 시간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2-3개 정도의 취미를 갖고 있는 게 삶에 있어서 훨씬 더 활력 있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조심할 건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요즘은 취미를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투자의 개념으로 꾸준하게 가져가야만 이 취미가 직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좋다라고 해서 직업을 선택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네요. 네, 장수 직업 시간. 오늘은 좋아하는 취미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덕업 일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커리어 비전 최진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주꾸미였죠.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8563번님 정답 주꾸미입니다. 9239님 주꾸미. 예전엔 봄 주꾸미가 알배기라 맛있다고 했었는데요. 요즘엔 가을에도 주꾸미가 맛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주꾸미의 제철이 산란기 이전인 봄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산란기가 지난 가을이 또 제철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꾸미 어획량이 크게 줄고 있다고 하니까 가을 주꾸미를 또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7232님 주꾸미가 제철인데 아침부터 어쭈삼이 생각나게 하시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3063번님 주꾸미요. 낚시 손맛도 샤브샤브 초고추장에 찍어 맞는 맛도 최고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내일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